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오픈 준비를 하기 전에 핸드폰으로 은행 어플을 열었죠. 적금 만기일을 확인하려고 계좌를 눌렀어요. 그런데 잔액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억이 들어있어야 할 통장에 단 1,000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2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노후 자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처음엔 은행 어플 오류인 줄 알았어요. 다시 로그인 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침착하게 은행에 전화를 걸었죠. 제 통장에서 5억이 사라졌는데 무슨 일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고객님, 확인해보니 3일 전에 여러 건의 이체가 있었네요. 김철수, 이영희, 박민지 이런 분들 아시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체한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대출도 1억이 실행되어 함께 이체되었습니다. 총 6억이 나간 상태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대출받은 적도 없고 이체한 적도 없다니까요. 공인인증서로 정상 처리된 거래라서요.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를 했어요. 형사님도 처음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포 통장을 여러 개 사용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에요. 최근에 이상한 전화나 문자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해킹 기술이 교묘해서요. 일단 대포 통장 추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경찰도 당연히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지능범죄수사팀이라는 곳의 형사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박정수 씨, 일단 수사 중에 있기는 한데요. 몇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범인 잡았어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네? 그럼 대체 뭐란 말이에요? 누가 제 돈을 가져간 건데요? 20년 정말 긴 세월이었어요. 파마약 냄새에 찌들어 살면서 손님들 비위 맞추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단 3일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50 초반의 미용실 사장입니다. 남편과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미용실 하나로 가족 생각하며 그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5억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아닌 것 같다는 형사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제 돈을 가져간 걸까요? 박정수 씨 돈의 흐름을 추적했는데 박정수 씨 돈이 대포 통장 여러 개로 분산되어 이처되었더라고요. 대포 통장이요? 그럼 보이스피싱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이스피싱처럼 보이게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박정숙 씨를 속여서 이체를 하게 하거나 해킹 툴을 이용해서 이체를 한 게 아니라요. 직접 박정수 씨 인증서를 통해 대포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고 입금받은 그 돈을 일시에 모두 빼버렸어요.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박정숙 씨 면식범 소행이라고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이 그랬다고요? 네, 가까운 분이 박종숙 씨 인증서를 이용해서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최근 로그인 IP 등을 보면요. 일단 대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현금 ATM, CCTV부터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현금 인출 장소는 대부분 파악됐거든요.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이상한 점을 떠올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도 없었어요. 이상한 문자 한 통 온 적도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았을까요? 당신이 어디 메모해 둔 거 아니야? 비밀번호 같은 거.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여? 비밀번호는 내 머릿속에만 있던 번호야. 아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 아이, 해킹 같은 거 당한 거 아닐까? 형사님이 그건 가능성이 적대. 하지만 또 뭔가 이상했어요. 제 통장에 5억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가족들도 그 사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미용실 직원 소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5억이 다 없어진 거예요? 20년 모은 게 한순간에. 사장님이 돈 많으셨구나. 근검절약 하시면서 사신 거네. 근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갔대요? 저는 돈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정확한 금액은 말한 적이 없었어요. 다음날 형사님이 CCTV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했네요.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키는 대략 175cm 정도, 체격은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 왼쪽 다리를 약간 절고 있고요. 그리고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이런 특징은 쉽게 숨길 수 없거든요. 혹시 주변에 이런 걸음걸이 가진 분 없으세요? 영상을 다시 보니 정말 그랬어요. 범인은 걸을 때마다 왼쪽 다리를 살짝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본 기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출 시간대를 보세요. 새벽 3시, 3시 반, 4시. 계획적입니다. 새벽에 저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고요? 네, 하루에 인출 한도가 있으니까 여러 날에 걸쳐서 빼간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범인은 일하고 자는 시간까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 생활 패턴을 훤히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왜 저를 노렸는지도 어떻게 제 정보를 알았는지도 미스터리였습니다. 이후 보안팀에서 제 핸드폰을 가져가 더욱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해킹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악성 코드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제 공인인증서를? 누군가 직접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종숙 씨, 불편하시겠지만 가족 중에 혹시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대포 통장까지 만들어서 제 돈을 훔칠 리가 없어요. 그래도 한 번은 의심해봐야. 남편도 아들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 짓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화가 났어요. 가족을 의심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이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대포 통장도 일반인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수사는 완전히 막혔어요. 해킹도 아니고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일 리도 없고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사는 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미용실에 온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시어머님이 동네에서 이상한 말씀 하고 다니시던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장님이 5억이나 숨겨놓고 있었다면서요.
그렇게 큰 돈이 있으면서 시어머니 옷 한 벌 안 사드린 지독한 짠순이라고. 아니, 그게 무슨. 돈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는 음흉한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낀 돈 한 방에 털어먹은 멍청한 며느리라고. 아, 어머,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용돈도 드렸고 명절 때도 챙겨드렸는데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따졌습니다. 당신 정말 통장에 있던 돈이 5억이야? 5억이나 숨겨놨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게 중요해? 지금 그 돈이 다 사라졌는데. 아니, 부부 사이에 그런 큰 돈을 숨기고 있다는 게 충격이지. 나를 못 믿었다는 거잖아. 내가 번 돈이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내 돈. 그래도 부부는 서로 공유를 해야지. 당신은 내 월급 다 알잖아. 당신 월급으로 집안 생활비 대본 적 있어? 내가 다 벌었었지. 그러니까 더 이상해. 생활비도 당신이 다 대면서 따로 5억을 모았다?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야? 그게 지금 중요해? 범인을 찾는 게 중요하지. 솔직히 말해봐. 뭐 주식 같은 투자하다가 날린 거 아니야? 어떻게 5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뭐라고? 내가 지금 거짓말한다는 거야? 아니면 5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잃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보이스피싱도 전화 한 통 없이 당한다는 게 말이 돼? 남편마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투자 실패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 소문 때문에요. 어머, 정숙이 왔네. 5억 부자가 우리 집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동네에서 하고 다니세요? 내가 뭘, 사실을 말했을 뿐이잖아.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가족한테는 한 푼도 안 쓰고. 제가 어머니께 안 해드린 게 뭐가 있어요. 생신 때마다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도. 용돈? 쥐꼬리만한 돈 주면서 큰 소리야? 5억이나 있으면서 겨우 그것만 준 거야? 어머니, 그건 제가 2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노후자금이에요. 노후자금? 웃기고 있네. 시어머니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고 혼자만 편하게 살겠다는 거지? 제가 언제 어머니를 굶긴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뭘 했는지 누가 알아? 어디 젊은 남자한테 홀려서 다 뺏긴 거 아니냐? 50대 여자들이 요즘 그런다던데.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흥, 내가 뭘 너무해? 네가 그렇게 돈을 숨기고 살았으니 벌 받은 거야. 하늘이 다 보고 있어.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도를 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미용실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어요. 미용실 직원 소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예약 취소가 3건이나 들어왔어요. 헛소문 때문이겠지. 사장님 아드님은 요즘 어디 계세요? 며칠째 안 보이시는데. 글쎄, 연락이 안 돼. 아들은 사건이 터진 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전화해보니 며칠째 무단 결근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욕하고 남편은 의심하고 아들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ATM CCTV 영상을 다시 보며 단서를 찾았어요. 은행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주변 인물 중 한 명이 범인이라면 직접 찾아야 했어요. 누가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저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를요. 영상을 보다 보니 범인의 체형과 걸음걸이가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에 다리를 저는 사람은 없었어요. 10번째 영상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범인이 돈을 뽑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어요. 재채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재채기를 하면서 오른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손동작은 우리 아들만의 독특한 습관이었습니다. 재채기를 할 때마다 손을 흔드는 버릇이 있었어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방 서랍장에서 카드사 우편물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범인이 돈을 뽑은 시간 바로 그 ATM 근처 편의점에서 아들이 카드로 무언가 산 기록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정확히 일치했어요. 새벽 3시 42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범인이라니, 힘겹게 키운 아들이 제 돈을 훔쳤다니.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님, 범인을 알 것 같아요. 누구입니까? 제 아들이에요. 최준호요. 아드님이요? 박정숙 씨, 확실하신가요? 이 카드 사용 내역 좀 보세요. ATM 시간이랑 정확히 일치해요. 그리고 재채기할 때 손 흔드는 버릇, 우리 아들만 그래요. 일단 아드님을 찾아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회사도 무단 결근 중이고. 경찰은 즉시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친구 집에 숨어있던 아들을 찾아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아들과 마주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최준호 씨, 어머니 돈 5억을 빼돌린 사실 있습니까? 아니요. 좀 모르는 일이에요. 엄마가 왜 저를 의심하는지 모르겠어요. ATM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재채기하면서 손 흔드는 것까지 다요. 그건... 그게 저라는 증거 어디 있어요? 얼굴도 안 보이는데. 편의점 카드 결제 기록도 있고 당신 걸음걸이도 확인했어요. 일부러 다리 절뚝이는 연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최준호 씨, 우리가 바보로 보입니까? 당신 휴대폰 위치 추적도 다 했어요. ATM 위치와 그 시간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예요. 우연? 새벽 3시에 ATM 5곳을 돌아다니는 게 우연이라고요? 그리고 대포 통장 만든 브로커도 이미 잡았습니다. 당신 얼굴 다 기억한다고 하던데요. 그 말은 사실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가 절 기억한다고요? 네,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자백하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부인하면 더 불리해져요. 제가 그랬다고 치더라도, 저는 아들이니까, 친족 상도례, 그거 적용해서 처벌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그거 적용 안 돼요. 법 자체도 없어졌고. 네? 그게 왜 없어져요? 최준호 씨 같은 분들 때문 아니겠어요? 하여간 어머니가 2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 아닙니까? 왜 그런 짓을 했어요? 3시간의 조사 끝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엄마 돈 5억 빼돌렸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코인 투자하려고, 친구가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해서 10배로 불려서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다 날렸어요. 보이스피싱으로 위장하려고 대포 통장도 만든 거죠? 네, 들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엄마가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생각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CCTV 때문에 일부러 다리 절뚝인 거 맞죠? 네, 혹시 들켜도 다른 사람으로 보이려고. 평소엔 멀쩡하니까 의심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찰서 밖에서 그 말을 들은 저는 다리가 풀렸어요. 아들이 CCTV를 의식해서 일부러 다리를 절었다니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경찰서로 들어갔어요.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얼굴 좀 봐. 엄마, 죄송해요. 정말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20년이야. 내가 20년을 일했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알아요. 죄송해요. 너도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일해서 다 갚을게요. 5억을 어떻게 갚아? 평생 걸려도 못 갚을 돈이야. 저는 형사님을 바라봤어요. 박정숙 씨, 대포 통장을 사용한 건 중대한 금융 범죄입니다. 이제 저희가 수사를 진행할 겁니다. 엄마, 제발 도와줘요. 전과자 되면 제 인생 끝나요. 최준호 씨, 어머니가 용서하셔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포 통장 사용은 국가가 처벌하는 범죄예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도울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거 이미 형사사건이에요. 아들은 결국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어요. 아들이 구속된 후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어요. 제 예금 5억과 대출금 1억, 총 6억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며칠 후 형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박정숙 씨,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아드님이 6억을 모두 코인 투자로 날렸다고 진술했는데 코인 거래소 기록을 확인해보니까 2억만 입금됐어요. 2억만요? 그럼 나머지 4억은요? 그게 문제입니다. 4억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억이라는 거금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경찰이 다시 아들을 조사했습니다. 최준호 씨, 나머지 4억 다 어디에 썼습니까? 그것도 다 잃었어요. 어떻게 잃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현금으로 출금했다가 잃어버렸어요. 4억이나 되는 현금을 잃어버렸다고요? 말이 됩니까? 정말이에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들의 대답은 너무 애매했습니다. 4억을 어떻게 잃었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했어요.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그 돈을 누군가에게 준 건 아닐까, 아니면 어딘가에 숨겨놓은 건 아닐까. 4억의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아들이 구속된 지 일주일 후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했어. 변호사도 선임했고. 뭐라고? 지금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내 아들 경찰에 넘겼잖아. 당신이 가정을 완전히 파탄낸 거야. 당신 아들이 내 돈 6억을 훔쳤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도 가족이잖아. 엄마가 아들을 감옥에 보낸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신고한 게 아니라 금융범죄라 경찰이 알아서 수사한 거야. 변명하지 마. 어쨌거나 당신이 신고해서 걔가 경찰에 넘어간 거잖아. 재산 분할도 요구할 거야. 당신이 번 돈도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이혼을 당한다니.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내 손주를 경찰에 넘겼어요. 정신병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감옥에 보내다니. 돈 몇 푼 때문에 아들 인생을 망친 악독한 년이에요.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미용실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손님들이 수근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아드님 신고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금융범죄라서 경찰이.
그래도 엄마가 자식을 그렇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가 쪽 친척들도 몰려왔어요. 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준호 경찰에 꼰질러서 넘겼다면서요. 제가 보낸 게 아니라요. 그게 그거지. 변명 그만해요. 가족이면 덮어주고 살아야지 어떻게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어요? 설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요? 형수가 너무했어요.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그렇지 가족을 팔아먹다니. 팔아먹다뇨. 제가 피해자예요. 그리고 그건 제 의사랑 상관없이 수사하는 거라고요. 준호가 대포 통장을 써서. 피해자? 형수가 가해자지 무슨 피해자입니까? 우리 조카 인생 망친 가해자. 모든 사람이 저를 비난했어요. 제가 6억을 잃은 피해자라는 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재판에서 보자. 미용실 권리금 절반은 내 거야. 미용실은 내가 20년 동안 일군 거야. 당신이랑 상관없어. 법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야. 변호사가 다 알아봤어. 저는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이제는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습니다. 결국 가정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은 며느리 박종숙 씨에 대해 아는 대로 증언해 주십시오. 저 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평소에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밤에 혼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미용실에 젊은 남자들이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미용실 손님들이었어요. 손님? 밤 10시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손님이에요? 수상한 관계가 분명해요.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학대했어요. 아이가 술 좀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고 소리 지르고 때리기도 했어요. 언제 내가 준호를 때렸어? 한 번도 손댄 적 없어요. 돈에 집착하는 것도 병적이었어요. 5억이나 숨겨놓고 가족한테는 한 푼도 안 썼잖아요.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남편 측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 전과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어머니의 행동이 아닙니다. 금융범죄라서 경찰이 수사한 거예요. 피고의 미용실 권리금 1억과 집 시세 6억 중 절반을 재산 분할로 요구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것들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미용실로 돌아왔어요. 직원 소영이가 울상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예약이 다 취소됐어요. 이번 달 매출이 작년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아, 진짜 아주 울고 싶은 사람 죽이려고들 드네. 사장님이 아들 감옥에 보낸 악독한 사람이라고 다들 수군거려요. 이러다 정말 폐업할 것 같아요. 어쩌죠?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미용실 수입이 끊겨서 생활비도 부족했어요. 결국 대출을 받아야 했죠. 박정숙 씨, 이미 1억 대출이 있으신데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미용실 담보로라도. 미용실이 현재 영업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담보 가치가 없습니다. 사면초가였어요. 돈도 없고 가족도 등졌고 생계마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모든 걸 잃어야 하나요? 박정숙 씨, 상대가 거짓 증언하는 거 입증해야 돼요.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벼랑 끝에 몰렸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반박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미용실 CCTV 영상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주장한 날들이었어요. 다음 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영상들을 보십시오.
증인이 주장한 날짜와 시간에 피고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실히 박종숙 씨가 미용실에서 손님 머리를 하고 있네요. 네, 밤 10시까지 일하는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류는 완전히 거짓이에요. 직원 소영이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사장님은 20년 동안 개미처럼 일만 하셨어요. 새벽 5시에 나오셔서 밤 10시까지요. 다른 남자가 미용실에 자주 왔다는 증언이 있었는데요. 손님들이었어요. 남자 손님도 파마하고 염색하러 오잖아요. 사장님은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박정숙 씨가 아들을 학대했다는 증언도 있었는데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아들 밥 먹으라고 챙기시느라 본인은 김밥으로 때우실 때가 많았어요. 저는 20년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20년간 미용실 매출 장부와 세금 납부 증명서입니다. 이거 확인해보니 모든 수입이 박종숙 씨 명의로 되어 있네요. 네, 피고가 혼자 일해서 번 돈입니다. 남편의 기여는 전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증인, 거짓 증언을 하신 겁니까? 아니, 그게 제가 본 대로 말한 거예요. CCTV 영상이 다 있는데 어떻게 본대로라고 하십니까? 착각했나 봐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인, 위증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모르십니까? 이후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증인 자격을 박탈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거짓 증언은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고발당할 수 있다는 점 아십니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법정을 나갔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피고가 가정을 파탄낸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 파탄의 원인은 아들의 횡령과 남편의 방조입니다. 피고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거짓 증언을 완벽하게 반박했어요. 이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사라졌어요. 무서웠는지 완전히 잠적한 거였죠.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서가 계속 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느 날 형사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박정수 씨, 아들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락이 안 돼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면 영장 신청하고 수배 절차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초범이어도 집행유예는 어려워요. 집행유예가 어렵다고요? 네, 도주한 전력이 있으면 실형이 거의 확정입니다. 아드님 아직 어리시잖아요. 아드님 미래 생각해서라도 일 키우지 않는 게 좋아요. 형사님, 정말 실형을 받나요? 대포 통장 사용에 도주까지 하면 최소 1년은 나올 겁니다. 자수하면 그나마 감형받고 초범이라 집행유예 받을 수 있어요. 일 괜히 키우지 마시고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생각에 빠졌어요. 아들이 어디 숨을 곳이 있을까? 갑자기 시어머니 집이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뭐하러 왔어? 어머니, 준호 소식 들으셨어요? 그 녀석이 왜? 난 모르는 일이야.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게 보였어요. 신발장에 남자 운동화가 한 켤레 더 있었습니다. 준호가 자주 신던 나이키 운동화와 똑같았어요. 현관에 붙어있는 베란다에는 재떨이도 있었고요. 뭘 그렇게 봐? 어머니도 민수 씨도 담배 안 태우잖아요. 혹시 준호 집에 있어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을 피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준호 2층에 있죠? 아니야, 없어. 왜 자꾸 의심해? 그럼 집에 지금 있는 사람이 누군데요? 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2층에 있을 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준호야, 엄마야.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초범이어서 반성하고 뉘우치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대. 뭐라는 거야? 여기 아무도 없다니까? 계속 도망 다니면 실형이래. 교도소 가고 싶어? 제발 나와서 경찰서에 출두해. 저는 계속 큰 소리로 말했어요. 최준호, 이미 대포통장 쓴 거 다 들켰으니까 도망쳐도 소용없어. 일 키우지 마. 그만해라. 동네 창피하게. 준호야, 인생 망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식 재판 받아. 잘못을 뉘우치면 판사님도 선처해 주실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를 냈어요. 됐어! 당장 나가! 여기 준호 없다니까? 어머님 이러시는 거 준호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교도소 가는 거 보고 싶으세요? 나가! 지금 당장 나가라고! 시어머니가 저를 밀어내며 문을 쾅 닫았어요. 그리고 문을 잠가버리셨죠. 저는 돌아서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아들이 정말 교도소에 가게 될까 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새벽에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숙 씨, 아드님 체포했습니다. 네? 어디서요? 편의점에서 새벽에 잡혔어요. 동네 주민이 신고했더라고요. 이제 구속영장 신청될 겁니다. 도주 전력 때문에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결국 제 충고를 듣지 않은 아들은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였어요. 경찰은 결국 아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 집에 숨어 있었더군요. 체포된 아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형사님이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형사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아들 휴대폰에서 삭제된 카톡을 복원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1년치 대화였습니다. 형사님이 보여준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대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건은 작년에 제가 세금 신고를 아들에게 부탁했던 때부터 시작됐어요.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저를 위해 아들이 홈택스로 신고를 도와줬었거든요. 그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게 화근이었어요. 아들이 그걸 이용해 제 은행 계좌를 몰래 들여다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5억이라는 잔액을 보고 시어머니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아들이 범행을 공모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2억을 주겠다며 매수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위장하는 방법도 시어머니가 알려줬어요. 대포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돈을 분산시키는 건 아들 아이디어였죠. 새벽 시간에 인출해서 CCTV에 잘 안 찍히게 하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쩔뚝이는 연기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제 돈을 훔친 방법이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던 날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분명히 가방에 넣었던 휴대폰이 없어졌습니다. 미용실에서도 찾고 집에서도 찾고 온종일 난리였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침대 안에서 휴대폰이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휴대폰을 침대 위에 두고 깜빡 한 줄만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생겼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복원된 아들 카톡을 보니 진실이 달랐어요. 아들이 제 휴대폰을 훔쳐서 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자기 USB에 담아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집에 놓아둔 거였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 집에 OTP도 있었고 제 핸드폰도 가지고 있었으니 아주 쉬웠겠죠. 아들은 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1년 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악용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등쳐먹을 계획을 1년 전부터 세웠던 거예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걸 보면서 파마약 냄새에 찌들어 손님 비위 맞추는 걸 보면서 속으로는 그 돈을 어떻게 빼앗을지 궁리했던 겁니다. 카톡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4억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대화였습니다. 아들이 받은 2억은 코인 투자로 날렸지만 시어머니 목 4억은 그대로였어요. 집 어딘가에 숨겨놓았다는 암시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하면 그때 아들에게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느리가 번 돈은 당연히 시댁돈이라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영자 씨를 주범으로 다시 수사하겠습니다. 4억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고 용돈을 드렸는데 병원비가 없다고 할 때마다 제가 도와드렸는데 명절마다 한복 사드리고 건강식품 사드렸는데 그 시어머니가 제 등에 칼을 꽂았던 겁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특히 시어머니가 주범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악마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 옆에서 함께 살았던 거예요. 카톡 증거를 확보한 저는 즉시 시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사기죄와 횡령죄 그리고 도주범 은닉죄까지. 형사님도 이제는 시어머니가 주범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시어머니와 아들을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6억 원 사기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라는 명확한 구도였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손자가 혼자 한 일이라고 발뺌했어요. 하지만 카톡 대화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그 돈 빼내면 2억은 네 거다 라는 시어머니의 메시지, 4억은 내가 관리할게 라는 결정적인 증거,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경찰이 시어머니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찾았습니다. 2층 안방 장롱 안에 현금이 가득해요. 장롱 깊숙한 곳에 돈다발이 숨겨져 있었어요. 2억 원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다발로 빽빽하게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나온 겁니다. 저는 형사 고소만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민사 소송도 제기했어요. 시어머니의 명의의 집과 땅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제 돈을 되찾기 위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했어요. 검찰은 시어머니와 아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이미 손재를 숨겨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 모두 법정에서 구속되었어요. 박종숙 씨, 2억은 증거품으로 보관하다가 재판 후 돌려드릴 겁니다. 시어머니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노려봤습니다. 마치 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법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아들이 구속된 다음 날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정수가, 부탁이 있어. 어머니 집을 팔아서라도 6억 다 갚을게. 고소 취하해줘. 뭐라고? 지금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당신 어머니가 주범이야. 내가 고소 취하한다고 끝날 문제도 아니야. 어머니 70이 넘었어. 감옥에서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네 양심은 편하겠어? 양심? 내 양심을 말해? 20년 모은 돈을 훔친 사람들이 양심을 노네? 그래도 7년 동안 한 가족이었잖아. 정이 하나도 없어? 준호는 네가 7년간 키운 아들이야.
가족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가족이 사람 뒤통수를 치고 돈을 훔쳐? 날 가족으로 생각 안 한 건 어머님이 먼저야. 7년 전 그때 저는 재혼을 했었어요. 남편에게는 성인이 된 아들이 있었고 시어머니도 계셨습니다. 7년 전에 내가 너를 받아줬잖아. 45살 재혼녀를 누가 받아주겠어? 내가 아니었으면 너 혼자 늙었을 거야. 받아줬다고? 내가 무릎 꿇고 부탁했어? 당신이 먼저 100번 쫓아다니면서 청혼했잖아. 그때는 네가 이렇게 돈에 미친 사람인 줄 몰랐지. 가족을 감옥에 보내는 악마일 줄 몰랐다. 악마? 악마는 당신 어머니랑 아들이 악마지. 나는 피해자야. 피해자? 네가 돈을 숨기고 살았잖아. 부부인데 5억이나 되는 돈을 혼자 숨겨놓고. 내가 번 돈이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파마양 냄새 맡으면서 내가 번 돈.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7년 동안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남의 자식 뒷바라지하고 학원비, 대학 등록금 다 내고. 그게 재혼의 조건이었잖아. 내 아들 있는 거 알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래, 난 가족이 되고 싶었어. 진짜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어. 근데 너희는 날 돈줄로만 봤구나. 준호한테 잘해준 건 인정해. 하지만 그것도 계산된 거 아니었어, 노후 대비? 뭐? 내가 계산적이었다고? 준호 아플 때 밤새 간호한 것도? 수능 때 새벽 도시락 싸준 것도? 그만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어머니와 준호 고소 취하해. 2번 말 안 해. 안 하면 너 후회할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무슨 뜻이야? 협박하는 거야? 마지막 기회야. 고소 취하하고 조용히 이혼하자. 위자료 안 받을게. 미용실도 네 가줘. 웃기지 마. 법적 절차는 끝까지 갈 거야. 너희 가족이 날 어떻게 배신했는지 세상이 알아야 돼. 좋아. 안 하겠다 이거지? 네가 선택한 거야. 후회하지 마. 남편이 돌아서서 나갔어요. 7년간의 재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판을 사흘 앞둔 날이었어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어. 집으로 와줘. 우리 7년간 부부였잖아. 마지막으로 서로 얼굴 보고 대화 한번 하자. 무슨 얘긴데? 꼭 만나서 해야 돼? 전화로 하면 안 돼? 전화로는 안 돼.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중요한 일이야. 어머니 집으로 와. 서로에게 좋은 제안이 있어. 뭔가 불안했지만 갔어요. 마지막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왔구나. 거실로 와. 앉아서 차분하게 얘기하자. 무슨 할 얘기가 뭐야. 빨리 말하고 끝내. 여기 오래 있고 싶지 않아. 차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그렇게 급할 거 없잖아. 어차피 재판 전에 정리해야 할 일이니까. 남편이 차를 가지러 간 사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창문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현관 근처에 뭔가 준비해둔 물건들이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찰칵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잠긴 거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문 열어. 지금 당장 문 열라고. 정수가 미안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네가 말로는 안 통하니까 이 방법밖에 없더라. 지금 나 감금하는 거야? 이거 범죄야. 불법 감금으로 너도 감옥 갈 거라고. 고소 취하서랑 탄원서만 쓰면 바로 내보낼게. 간단한 일이야. 종이 2장에 서명만 하면 우리 모두 자유로워져.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와 아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였습니다. 고소 취하서도 함께 있었고 심지어 합의서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기 서명만 하면 돼. 그럼 모든 게 끝나. 6억도 어머니 집 팔고 내 퇴직금 합쳐서 갚을게. 다시 예전처럼 살 수도 있어. 미쳤어?
내가 왜 그걸 써? 너희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돼? 어머니 고령이야. 감옥에서 3년만 있어도 거기서 죽을 거야. 네가 시어머니를 죽인 며느리로 평생 살고 싶어? 준호도 전과자 되면 인생 끝이야.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해. 그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 저는 절대 쓰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남편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준비해둔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자 초조해하는 게 보였어요. 좋아. 그럼 여기서 생각 좀 해봐. 마음 바뀔 때까지 있어. 시간은 충분히 줄게. 이틀이든 사흘이든 네가 서명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불법 감금으로 신고할 거야. 네가 이러면 너도 전과자 돼. 핸드폰은 내가 가져갈게.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 알잖아. 어머님 집 외진 거. 주변에 사람들 없어. 옆집까지 500m야. 네가 소리쳐도 아무도 못 들어. 남편이 제 핸드폰을 빼앗고 방문을 나갔어요. 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창문도 모두 잠겨 있었고 밖에서 못으로 고정시켜 놓은 것 같았어요. 심지어 방범창까지 되어 있어 창을 깨고 나갈 수도 없었죠. 첫날은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물 한 잔 주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게 했어요. 방 한 구석에 있는 양동이를 쓰라고 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목이 타들어갔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어지러움증이 심해졌어요. 정수가 아직도 고집 부릴 거야? 서명만 하면 끝이야. 시원한 물도 주고 밥도 줄게. 왜 쓸데없이 고생해? 절대 안 써. 죽어도 안 써.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어차피 재판 가면 너도 불리해. 재혼 전에 네가 전 남편 재산 빼돌렸다는 증언도 준비했어. 가짜 증인도 세울 수 있어.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판사가 안 속아. 그럴까? 내가 7년간 모아둔 자료가 있어. 네가 얼마나 돈에 집착하는 사람인지 보여줄 증거들이야. 그때도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정의가 이길이라 믿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만은 놓지 않았어요. 내일까지만 기회를 줄게. 안 쓰면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을 거고 네가 쓰러져도 모른 척 할 거야. 끝까지 가. 너도 감옥 갈 거야. 난 네가 자발적으로 왔다고 증언할 거야. 부부싸움이었다고 하면 끝이야. 증거도 없잖아. 2일째 밤 11시쯤이었어요.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 열면 강제 진입합니다. 쿵, 쿵, 쿵.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뭐야? 경찰이 왜? 아이, 누가 신고한 거야? 정숙이 핸드폰도 없는데. 재민수 씨, 당장 문 열어요. 3초 안에 안 열면 강제로 들어갑니다. 와장창. 문이 부서지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특공대처럼 방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정숙 씨, 괜찮으세요? 박정숙 씨! 네,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재민수 씨, 당신을 감금죄 및 협박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경찰이 어떻게 알고 누가 신고한 거야? 이거 부부싸움이야. 집안일에 왜 경찰이 개입을 해? 2일간 불법 감금의 협박 상해까지 이게 부부싸움입니까?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이는 핸드폰이 없는데 어떻게 누가 신고를... 말이 안 돼. 저는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어요. 2일 만에 마신 물이 그렇게 달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탈수 증상이 심하네요.
혈압도 많이 떨어졌고요. 당장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수액부터 맞으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살 것 같아요. 경찰차에 실려가는 남편이 보였어요. 끝까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도 범죄자가 된 거예요. 사실 저는 남편을 만나러 가기 전에 대비를 했었습니다. 미용실 직원 소영이를 불러서 부탁했었어요. 만약 하루가 지나도 저와 연락이 없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남편이 무슨 짓을 할지 예감이 들었던 거예요. 소영이는 정확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루가 지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 덕분에 저는 구출될 수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남편도 처음부터 5억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남편 통장에 2억이 입금된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시어머니가 준 돈이었어요. 아들이 2억, 시어머니가 2억, 남편이 2억. 제 돈을 가진 거였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용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규죄 및 횡령교사죄로 징역 6년에 선고한다. 73세 시어머니가 징역 6년.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었어요. 피고인 최준호는 컴퓨터 등 사용사규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아들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도주 전력이 있어서 집행유예는 불가능했어요. 피고인 최민수는 횡령, 공모, 감금죄 및 협박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남편이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어요. 감금죄가 추가되면서 형량이 늘어난 거였습니다. 피고인들을 모두 법정 구속한다. 세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졌어요. 7년간 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모두 죄수복을 입게 된 거예요. 민사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승소했어요. 시어머니의 집과 땅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도 처분되었어요. 그중 아들이 잃은 2억을 제가 받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숨겨둔 돈 4억을 받았어요. 정확히 6억 원, 제가 잃었던 돈을 전액 되찾은 겁니다. 7년간 재혼 가정에서 당하기만 했던 저였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의 자식 키우고 온갖 구박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의 힘으로 정의를 찾았어요. 제가 이긴 건 단순한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짓과 배신에 맞선 진실의 승리였어요. 치밀한 준비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끝나고 이혼재판도 마무리되었어요. 판사님은 남편의 유책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1억과 재산 분할로 7천만 원을 더 받았어요. 되찾은 6억과 위자료를 합쳐 저는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20년간 운영했던 미용실은 소영이에게 넘겼어요. 소영아, 이 미용실 이제 네가 운영해. 사장님, 저는 이거 인수할 돈 없는데. 권리금은 물론 내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미용실 보증금도 너 가져. 이제 이 미용실 사장은 너야. 내가 20년간 아낀 가게야. 잘 운영해줘. 사장님, 이건 너무 큰데요? 네가 없었으면 난 죽었을지도 몰라. 고마움의 표시야. 소영이는 울면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이후 저는 바다가 보이는 도시에 새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오픈한 지 한 달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어요. 여기선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습니다. 52세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악연과 완전히 끝을 맺고 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출근해요. 이제 저는 진짜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